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풍문. 당신이 궁금해하는 모든 풍문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근접 1차 토크. 풍문으로 들어주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풍문쇼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거침없는 입담으로 많은 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열혈 줌마 테이너 배우 이승신 씨. 풍문쇼 제가 워낙 열혈 팬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나와서 제가 소문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정말 그 소문이 맞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승신 씨의 활약을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엄마들입니다. 배우 이일화 씨. 응답하라 시리즈 덕분에 국민 엄마로 자칫 응답 시리즈에서 못 볼 뻔했다는 사실. 부자 엄마 박중금 씨입니다. 상속녀라고 아버지께서 철강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다. 바로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 김영애 씨인데요. 나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선생님이 진짜 이 연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걸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스타와 스타 어머니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더라고요. 요즘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는 이상민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도 난리. 아니 근데 이제 자식이 나이 40이 넘어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자식의 모습을 어머니가 보게 돼서 이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아니요, 글쎄요. 그냥 저는 그 어머님한테 이렇게 사실 잘 살갑게 잘 못하는 아들이라 이렇게나마 어머님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에 저는 그냥 좀 행복을 느껴요. 방송 보면서 어머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웃긴 게 이사 가는 거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머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항상. 아니 그래도 이사는 집에 찾아오시면 아니, 어떡해요? 집을 옮기는 건데. 아니 그저 어머님이 집에 온다 그러면 이제 이사했으니까 이사한 집으로 이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집에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누군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어머님 때문에. 예. 어머님이 내가 여자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당장 데려와라. 아주 그냥 어떻게든 빨리 결혼시키려고 막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본 적이 있나 봐요. 결혼 소식은 풍문에서 처음 네. 다루는 걸로 하죠. 아니 하여간 앞에 거 다 잘라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어머님이 그냥 잘 이렇게 살갑게 하지 못하는 아들의 그냥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을 또 제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냥 저도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런 모습을 보니. 사실 아버지에게는 살짝 섭섭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머니 하면은 뭔가 좀 더 애틋한 그런 감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TV에 나오는 거 보면 딸들이 조금 더 한 것 같아요. 엄마를 보면 가끔씩 눈물도 나고 간혹 가다가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모습이 보일 때 좀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엄마하고 딸은 좀 약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최근에 엄마한테 제가 좀 약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저 그냥 남동생을 위해서 이제 갈치를 구우시면 이렇게 가운데 살만 주시고 이렇게 사이드 있는 가시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발라 드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번에는 저희 남편 사이를 위해서 또 같이 그걸 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본 조각을 드실 때도 됐지 않느냐. 김가연 씨가 안 하시니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나는 일 나갔다 오는데 어머니가 하셨는데 사이를 챙긴다고 그렇게 하신 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죠. 무조건 앞으로 엄마가 이 몸통을 하나 다 안 드시면 우리도 안 먹을 거라고. 살 없는 고등어, 살 없는 갈치 많이 파는데 그거 갖다 드려요. 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살이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니까. 근데 어쨌든 맛이 없는 거. 이거 있잖아, 살 없는 치킨이랑 똑같은 거. 네, 그런 엄마들의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나타나면서 시청자들을 웃게 하거나 울리곤 하는데요. 특히 몇몇 배우들이 이런 엄마들의 모습을 맛깔나게 표현하면서 대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죠. 네, 일명 국민 엄마라는 타이틀이 손색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풍문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엄마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예계 대표 국민 엄마 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국민 엄마 하면은 김혜자 씨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를 것 같아요. 또 전원일기에서 최불암 씨의 그 부인으로 굉장히 전형적이고 지고지순하고 이런 어머니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엄마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혜자 씨 하면은 그 광고가 또 한몫 한것 같아요. 그래 이 맛이야. 딱 찍어 먹고 그래 이 맛이야. 다시 해봐. 너무 다시 너무 다시 간절했어. 너무 해봐. 간절했어. 그런 거 아니야. 자상한 모습을 왜 자상한 모습을? 아무튼 그 뭐 국민 엄마 하면 또 김혜자 씨와 함께 고두심 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고두심 씨도 이제 전원일기에 같이 두 분이 꽤 오랫동안 같이 이제 출연하시면서 이제 고두심 씨는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면서 가족을 외연신하는 그런 뭔가 서민적인 엄마의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완벽하게 이제 재현해서 또 국민 엄마로 자리 잡았죠. 네. 연기를 진짜 엄마처럼 하는 것 같아요. 고두심 씨 연기하는 거 보면 우리 엄마 같아요. 생활 연기라고 하죠.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한 적 없어요. 왜 우리가 시골에 가면 김혜자 선생님 같은 할머니가 있었으면 예. 하는 그런 생각. 맞아요. 예. 김혜자 선생님도 그렇고 가장 기억 남는 배역들은 진짜 한많은 배역들, 한많은 배역들. 맞아요. 가족에 무슨 평지풍부가 있고 네. 전쟁 나가지고 가족이 가버리고 뭐 그런 아픈 가정사가 있는 모습이 항상 많이 비춰진 것 같아가지고 네.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게. 맞아요. 네, 저는 국민 엄마 하면은 이분이 떠오르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고 김영애 씨인데요.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드라마에 지장이 될까 봐 끝까지 촬영장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자신의 몸이 아파도 끝까지 자식과 가족만 걱정하는 그 우리들의 엄마의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김영애 선생님을 제가 전극 드라마를 처음 하던 그 99년에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드라마에서 처음 뵀는데 그때 김영애 선생님이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셨고 제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약간 철없는 직원이었는데 아직도 생각나는 거는 일산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촬영을 하는데 늘 먼저 오셨고 카페 구석에 가만히 앉으셔서 항상 대본을 조용히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평상시에 농담을 하신다든가 이런 모습은 거의 찾기 힘들었고 정말 대본을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연기하시는 모습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드라마 그 사랑의 향기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최진실 씨랑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고 그 엄마 최진실의 엄마 역할을 하셨던 김영애 선생님이랑 같이 그때 제가 작업을 했었는데 그 사적인 이제 밥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뵀을 때 굉장히 뭐랄까 카리스마가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게 뭐 최민수 씨 같이 막 이렇게 이런 힘이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뭔가 그 에너지가 확 느껴지면서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뭔가 이렇게 아우라. 그 아우라 그런 어떤 에너지가 착 느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참 차분하고 고상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나이가 먹으면 저렇게 고상하게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겠지. 저렇게 하고 싶다. 맞아. 저는 뭐 그때는 그냥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목소리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 한 톤 한 톤이 뭔가 잘 다듬어진 어떤 조각상 같은 맞아요. 그런 이미지셨어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김영애 씨, 우리 시대의 어머니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난 4월 9일이었죠. 췌장암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고인은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다를 촬영하던 중에 몸에 이상을 느꼈고 검사를 맡아 보니까 췌장암 판정을 그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수술을 또 했는데 2016년 겨울에 다시 건강이 악화되면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많은 배우들이 있었죠. 염정아 씨, 나영희 씨, 오달수 씨, 문정희 씨 등 많은 연예계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슬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동료 배우로서 동시대에 살았던 중견 배우 김혜경 씨는 정말 가슴 아파해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살았고 그런 아픔을 다 견뎠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안타까운 심정을 직접 인터뷰하는 걸 좀 봤습니다. 저도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그 기사로 저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그때가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본 게 김영애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되게 남일 같지 않았던 게
뭐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저희 엄마랑 되게 닮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를 볼 때마다 늘 엄마 진짜 김영애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 엄마랑. 그래서 되게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게 아직도 생생하네요. 특히 김영애 씨가 갖고 있는 그 연기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표정들, 마음 씀씀이들 이런 게 우리들의 엄마랑 뭔가 그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약간 엄마랑 뭐 닮거나 하진 않았는데 뭐 비슷한 점도 많이 거의 없으시지만 그냥 약간 알던 이모가 돌아가신 내가 알던 사람인 것 같고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김영애 선배님은 참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어머니로 출연하며 대중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배우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애 씨는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를 했어요. 매우 우연한 계기로 배우의 활동에 접어들게 됐는데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졸업을 하고 대입 재수를 위해서 이제 서울 친척집에 왔는데 친척들이 그러니까 이쁘다 보니까 옆에서 배우를 해라 이렇게 좀 권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친척 언니가 MBC 탤런트 시험 원서를 사가지고 와서 지원해보라라고 옆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 좋게도 덜컥됐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겸손의 말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채 탤런트에 합격한 김영애 씨가 배우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바로 월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터뷰였죠. 병상에 누워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게 있어요. 그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때는 탤런트 시험에 붙으면 방송사에서 월급을 줬다. 월급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배우를 했지. 사실 배우가 뭔지 제대로 알았으면은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김영애 씨가 굉장히 노력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했고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부산에 여상을 나와서 은행원을 잠깐 했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가 교정이 어려웠는데 1년 만에 완벽하게 교정하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던 민비라는 드라마에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름대로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배역에 발탁이 됐던 거고요. 당시 MBC 앞에서 쓰러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 민비 캐스팅 전날 김영애 씨가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꿈이 항아리를 안고 있다가 그 항아리를 놓쳐서 깨지는 꿈을 꿨다고 해요. 대부분 뭔가 깨지는 꿈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좋은 꿈 아니에요? 반대일, 맞아요. 원래 꿈과 깨지면서 실은 반대일 수 소리가 막 찾아봤는데 깨지는 꿈 하면 재물 잃는 꿈이 더 많은데. 아니, 근데 잃는 꿈.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는 널리 이름을 알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옛날 그 위인 중에 누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연출자가 김영애 씨에게 캐스팅 사실을 알리면서 김영애 씨가 항아리가 깨졌다라고 하니까 깨질 때 소리가 크게 나지 않느냐. 이 이름이 뭔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라고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꿈보다 해몽이네요. 네, 실제로 민비라는 작품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고 상도 받았습니다. 제1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분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영화 로맨스 그레이, 겨울 나그네, 위기 여자 등에서 정말 스크린에서 주요 여배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라마 뭐 100편 정도, 그다음에 영화도 한 70편 정도 이런 굉장히 많은 작품을 연기를 했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 엄마답게 때로는 냉철한 카리스마 연기, 때로는 푸근한 엄마의 연기, 다양한 연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엄마의 이미지로 대중을 울리고 웃겼습니다. 영화에도 많이 출연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변호인에서 주인공 어머니면서 이제 국밥집 사장님으로 나오셨잖아요. 그 모습이 뭐 최근작이기도 해서 되게 기억에 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그 변호인 내용이 워낙 이제 현대사의 아픈 부분을 다루고 있다 보니 캐스팅 자체가 이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았대요. 근데 이제 이런 영화가 잘 돼야 사회에 빛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캐스팅에 선뜻 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카트라는 영화에도 이제 출연을 하셨고 그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내가 돋보이는 작품 이런 것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뜻이 참 깊다고 느껴집니다.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배우 같은 경우는 어떤 작품을 선택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근데 뭐 캐릭터를 변신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 출연료가 많거나 그러면 막 그럴 수 있겠지만 이 김영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기준을 듣고 나니까 좀 약간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천상 연기자인 김영애 씨가 한때 연기를 그만두고 외도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사업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김영애 씨가 사업을 시작한 그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 한때는 1,700억 원까지 매출이 오르면서 성공한 연예인 사업가 반열에 오르고 잠시 동안이었지만 연기를 중단하고 사업에 매진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 당시 했던 사업이 뭐 황토백 맞아요. 워낙 뭐 유명했던 건데 굉장히 당시에 본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그런 거였죠. 근데 심지어 그 당시에 그 어려웠던 거를 본인은 굵은 쇠질로 내 목을 딱딱 옥죄어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고 이런저런 것들로 너무 많이 힘들었고 1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정말 나는 내 정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혼이랑 좀 겹쳐가지고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좀 이제 잠을 못 주무시니까 혼자 좀 술을 많이 드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그렇다면 다시 김영애 선배님이 연기자로 돌아오게 된 건가요? 그 이후에? 사실 사업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06년에 직전이었죠. 2006년에 황진이라는 드라마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서 사극에서는 권력의 야욕을 감추지 않는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 또 현대극에서는 마음 따뜻한 어머니로서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췌장암이 발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예후가 안 좋은 그런 네, 암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생존율이 좀 낮은 편인데 우리 보통 암의 어떤 위중암을 따질 때 5년 생존율이 어떤 암이냐를 따지는데 췌장암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그 사망에 이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조기 발견도 어렵고 그만큼 치료도 어려운 그런 암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발견된다는 거 아니에요, 췌장암이. 근데 그 해 그러니까 암이 발병됐던 게 바로 해품달,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였죠. 네. 거기 출연할 당시에 뭐 항달 증상이 있어서 병원 와서 진찰을 해봤더니 이제 췌장암이 발견됐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보통 이제 이 드라마 하면서 이 얘기를 김영애 씨가 뭐라고 했냐면 보통 연기자들이 드라마에서 의사가 어떤 뭐 암이라든가 무슨 죽을 병에 걸리면 너무 놀라서 한번 되묻는다는 거죠. 정말예요? 뭐라든지. 정말 제가 걸렸나요? 이렇게 묻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허탈의 웃음밖에 안 나왔다. 너무 그 정도로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냈던 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때문에 아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가족들한테 일체 비밀했다고 그래요. 뭐 가족들한테 비밀로 한 것도 것이지만 드라마 촬영하는 동안 그 스태프들이나 연기자들에게도 다 비밀로 하고서는 2달 동안 혼자 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뭐 좀 힘쓰는 연기, 소리를 지르는 연기는 힘이 없으니까 뭐 배에 뭐 허리에 끈을 꼭 묶어서 연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바로 대수술에 들어갔다고 해요. 진짜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여긴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사극하다가 인후염, 후두염이 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저는 하차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이 연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걸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김영애 선배님의 노력은 살아생전 마지막 작품이죠.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찍을 때도 좀 그 애정이 좀 드러났거든요. 저도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봤어요. 보면서 김영애 선생님께서 전작에 비해서 얼굴이 상당히 수척해졌다라는 걸 보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연기를 회차를 계속 곱해서 해 나가시는 거 보고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마침 사회 연장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건강 이상설까지 생겼던 걸로 기억하네요. 당시 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김영애 씨 측이 처음부터 50회까지 촬영 계약도 했기 때문에 이제 건강 이상이 생긴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기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 입장을 그대로 이제 그렇게 기사화했고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건강 이상이었던 게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김영애 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굉장히 급작스럽게 병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료진들은 말렸죠. 이제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연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렸지만 김영애 씨는 작품에 폐를 끼칠 수 없다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외출증을 끊어서 촬영장에 갔던 거예요. 심지어 녹화날만큼은 진통제를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정신이 좀 똑바로 돼 있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셨던 거죠. 그럼 진통제 안 먹고 그게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고통이 심했을 그렇죠. 텐데. 엄청난 왜 고통. 참으며 사신다는 게 아니 근데 진통제를 맞고 그날 뭐 촬영을 한 게 사실은 저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2012년에 췌장암을 선고받으시고 그 이후에 19편의 작품을 그러니까 그것도 놀라워요. 하셨다라는 놀라운 거는 거죠. 어떻게 뭐 생각을 해야 될까. 근데 정말 옛날 배우분들 그리고 저도 뭐 옛날에 시작한 배우지만 배우들한테는 항상 그런 게 내려오잖아요. 뭐 카메라 이외에 카메라 앞에서는 정말 무슨 뭐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뭐 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 집안의 경조사 이런 것도 우리 배우들은 다 이게 약속이 먼저다, 연기하는 약속이 먼저다 이런 거를 늘 머릿속에다가 꼭 심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도 평생을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냥 암도 그냥 암보다는 그냥 연기를 더 우선시하면서 건강을 못 챙기셨던 것 같아요. 네, 김영애 씨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 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출연했던 차인표 씨가 전한 말인데요. 나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50회가 끝날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같이 일하는 제작진이나 연기자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김영애 선생님은 함께해서 행복했다는 후배들의 말이 최고의 찬사다라는 말을 한 걸 봤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김영애 선생님.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 엄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봤던 엄마의 모습이 연예계를 잠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 바로 결혼이었죠. 남편 대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빚쟁이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죽자.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도 생활력 강하고 억척스럽지만 반면 자식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역시 국민 엄마라는 이야기를 듣는 배우가 있죠. 네, 바로 배우 김혜숙 씨입니다. 김혜숙 씨는 데뷔 후에 2년간 계속 쭉 엑스트라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드라마 수사반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대사가 있는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때 당시 역할이 일본인 현지처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쟁반에 담아서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손을 달달달 떨어서 맥주병이 다들다들다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최불암 씨가 그 맥주병을 이렇게 잡아줬다고. 이후 김혜숙 씨가 엄마 역할을 처음 맡은 나이가 32살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일찍 맞죠. 어떤 작품이었냐면 MBC TV 어린이 연속극 꾸러기에서 배우 이민우 씨 엄마 역할을 맡았는데 이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엄마 역할을 수도 없이 맡아서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그 엄마 이미지, 국민 배우로 꼽히는 분들 보면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어머니로 김혜자 씨라든가 친구 같은 어머니는 고두심 씨, 그다음에 아주 바위처럼 단단한 강부자 씨 이런 이미지. 근데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혜숙 씨 같은 특별한 어떤 이미지는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혜숙 씨는 최초의 한류 국민 엄마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수많은 한류 스타들의 어머니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네. 배용준 씨, 송승헌 씨, 원빈, 김래원, 유아인 야. 정말 당대 최고의 톱스타들의 어머니 역할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열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혜숙 씨가 중화권이나 뭐 일본 이렇게 가게 되면 공항부터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인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 엄마인데. 그러니까. 이 중에 김혜숙 씨가 꼽는 최고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너무 많은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해바라기.
김래원 씨. 김래원 씨. 이거 너무 쉽죠. 아유. 네, 최고의 아들은 바로 김래원 씨인데요. 네. 이유는 같이 촬영을 할 때 김혜숙 씨가 내가 좀 팥빙수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슬쩍 흘렸는데 김래원 씨가 촬영장에 아예 팥빙수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매일 같이 팥빙수를 갈아줬어요. 나도 반항했어. 와, 아메리카노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빠, 저도 빙수 좋아해요. 뭘 깜짝이야. 아니 우리 띠부리 사랑 갔다가 살아서 매일 이렇게. 아니, 전 정말 김래원 씨 보면 그 드라마 볼 때마다 괜히 흐뭇하고 나 같은 남자지만 네. 이렇게 막 서글서글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애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은정 언니가 할 얘기가 있대요. 저도 팥빙수 좋아해요. 저도 팥빙수 좋아해요. 나랑 먹으니까 달라. 아니 어떻게 표현이 없어? 가라 가라. 이거. 야 다음 주에 들어오겠는데 기계. 네, 어쨌건 김혜숙 씨가 말은 김래원 씨가 아들 중에 최고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드라마 속에 나왔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애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애정이 어느 정도였냐면 조인성 씨가 군대를 갔을 때 조인성 씨의 어머니보다 더 먼저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김혜숙 씨는 조인성 씨하고 작품을 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조인성 씨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 작품에서의 어머니 역할은 김혜숙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 불발이 됐나 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사적으로 친해져서 김혜숙 씨가 이렇게 면회를 가게 됐다고 하고요. 또 김혜숙 씨는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 역할을 한 배우들을 보면 좀 내 자식 같은 느낌이다라고 해서 더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조인성 씨뿐이 아니고 김혜숙 씨를 우리 엄마로 모시고 연기를 하고 싶은 배우들은 아유, 많았죠. 많았죠. 예. 대표적인 게 원빈 씨하고 송혜교 씨인데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우리 형 영화죠. 거기에서 엄마 역은 김혜숙 선배님을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송혜교 씨도 파랑주의보라는 작품에서 물론 불발됐지만 우리 엄마를 김혜숙 씨도 좀 하고 싶었다. 가을 동화에서 예. 같이 또 아, 모녀지간을 맞아요. 낳았잖아요. 예, 예. 뭐 이에 대해 김혜숙 씨는 참 공들여 내가 키운 보람이 있다. 다음 나의 딸 자식은 누가 될지 나도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김수현 선생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으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 스타일링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직접 의뢰하셨어요. 네, 저 직접 연락해서 이제 제가 외국에 있는데 전화 오셔서 우리 진짜 김혜숙이에요. 근데 김혜숙이 누구예요? 그런데 전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김혜숙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김혜숙 씨요? 저 누구시지? 그랬더니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직접 전화 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보이시피싱 왜냐면 아니 왜냐면 아예 상상을 1%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 가자마자 이제 연락을 드려서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 만나자마자 내가 너무 아줌마라서 이제 하도 예쁜 연예인들만 해주시다 보니까 좀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 해서 전 너무 영광이라고 이제 그러면서 시사회 몇 번 하고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일을 몇 번 했는데 그 만남 자체도 드라마의 그 어머니 같으신 거예요. 네. 본인을 낮추는 그 자세가 너무 아름답고 되게 역시 연륜은 참 속일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저기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숙 씨의 자연스러운 연기 여기에는 또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그 비결 네. 바로 보톡스를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자연도 특별히 안 하고 보톡스도 맞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나 같은 배우도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또 이에 대해 다른 방송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같이 엄마 역할을 하는 배우가 내 여배우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형을 한다면 내 엄마 역할에 진정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나는 그냥 세월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을 택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김혜숙 씨가 정말 50여 편의 작품에서 엄마로 출연을 하면서 국민 엄마로 떠올랐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그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나 봐요. 이모, 고모, 엄마 역할을 하면서 아무래도 자신의 연기에 대한 초라함을 느끼기도 했다는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잠시 연기를 그만두고 외도를 하게 되었어요. 되게 연기 활동하다 좀 슬럼프를 겪게 되면 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김혜숙 씨도 40대 때 이제 일산에 한식 뷔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연기 대신 선택한 나름대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처음 해본 사업이다 보니까 녹록지 않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좀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좀 철이 없었는지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고 신분 상승한 느낌이더라.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임대료도 밀리게 되고 빚도 순식간에 불어나기도 하면서 빚을 막기 위해서 사채까지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나. 당시 방송국의 구내식당의 식권이 1,500원이었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어서 정말로 몇 번이나 굶고 수없이 굶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그리고 두 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 해요. 하지만 또 결과적으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죽자. 그런데 그렇게 죽기로 결심한 김혜숙 씨는 집이 한강 근처여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한강까지 갈 차비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강까지는 갔다 그러죠. 갔는데 차마 다리 난간을 넘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짐을 했다 그래요. 울지 말자, 술 먹지 말자, 음악을 듣지 말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좀 멀리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혜숙 씨는 정말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했다고 해요. 뭐 일을 점원부터 노래하는 지방 행사까지 돌면서 정말 돈 모으기에 열을 올렸다고 하는데 40대 때는 정말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시간을 다 바쳤다라고 회고할 정도고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는 여자로서 참 찬란한 시대, 그 40대를 모두 잃은 것 같은 느낌이다.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라고 당시에 힘든 신경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뭐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해서인지 다시 사업을 하겠냐라는 질문에 이제 막 손을 내저으시면서 이후로는 뷔페 음식도 안 먹는다고 이런 우픈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의외로 많은 연예인들이 모이면 특히 배우들끼리 모이면 정말 연예인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일하는 환경도 힘들고 그때그때마다 간헐적으로 일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돈 들어올 걸 생각하고 돈을 쓰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왜 일하시던 분들이 연기 갑자기 못하듯이 우리도 연기하다가 갑자기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도 생소하니까 실패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래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건 연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격이 많은 것 같아요. 김혜숙 씨뿐만 아니라 이분 역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국민 엄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아니 뭐 드라마 참 좋은 시절에서 세상 착한 억척스러운 어머니 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까막눈으로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아들이랑 시부모를 뭐 살뜰히 챙기는 모습 보면서 참 우리네 엄마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드라마 그 넝풀째 굴러온 당신에서는 이제 아들 집에 이렇게 밑반찬 갖다 줄 때 뭐 당당하게 문 열고 가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들어가고 또 시어머니 눈치 보고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봤던 엄마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윤여정 씨를 국민 엄마로서도 인정을 하지만 그냥 여배우 그 자체의 느낌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노희경 작가 같은 경우에는 윤여정 씨에 대해서 엄마보다는 분냄새 나는 여자 같고 멜로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여배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국민 엄마의 역할도 제대로 소화를 하지만 멜로도 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독보적인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여정 씨가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패널들이 윤여정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으면서 나는 실제로 70년대 이끈 배우도 아니고 그렇게 미녀 배우도 아니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장희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71년도 중반부터 72년도까지 한 7, 8개월 방영됐던 굉장히 화제였던 드라마입니다. 여기 출연하고 나서 그 인기몰이가 대단했고요. 그때 오란 씨라는 그 광고가 있었는데 금방 잘렸어요. 그 잘린 이유가 바로 장희빈에서 했던 연기. 그러니까 너무 독설스러운 연기 때문에 윤여정 씨의 그 브로마이드를 벽에다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서 구멍을 다 뻥뻥 뚫어놓을 정도로 장희빈만 했다 하면은 뭐 정말 수돗물이 끊길 정도로 열렬한 그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냐면 심지어 방송국으로 한 남자가 저 남편을 잡으라고 뛰어들어와서 돌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해요. 어머. 그래서 숙종역을 맡았던 그때 배우 박근영 씨가 이거를 말려주기도 했다. 뭐 이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만큼 어떤 말로는
되게 악독한 그 장혜린 역할을 정말 실감나게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스크린 데뷔작이었죠. 영화 환여를 통해서는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고 대종상에서는 신인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그 동시에 주연상과 신인상을 탄 만큼 5년 동안 정말 배우로서 눈부신 활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결혼 이후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졌죠. 이렇게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윤여정 씨가 결혼을 한 상대가 바로 알다시피 조영남 씨입니다. 당시에 조영남 씨에 대해서 내가 재주가 없어서 재주가 많은 사람이 좋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윤여정 씨는 조영남 씨와 결혼을 결심하고 난 후에 연기를 그만두고 아예 이민까지 가버리는 정말 사랑에 올인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해요. 일사를 의하면 조영남 씨가 윤여정 씨에게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받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가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가 없다.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아이고. 어떻게 사람한테 대놓고 못생겨서 데리고 잘 수 없다는 말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한테 어쨌든 어떻게 이런데 같이 살겠습니까? 84년에 윤여정 씨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조영남 씨와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 당시에 조영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가수 활동으로 좀 자유분방하게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꼼꼼한 성격의 윤여정 씨와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히는 게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이분들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나중에 이후에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사연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조영남 씨의 외도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윤여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셋이 같이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당시 뭐 이혼 사유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알만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네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네요. 이후 조영남 씨는 자신의 이런 사랑 경험에 대해서 책으로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솔직히 고백을 했죠. 윤여정과의 가정 파탄은 나의 바람기 때문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나는 연습 바람 한 번, 본격 바람 한 번, 딱 두 차례 바람을 핀 것으로 뭐 잘 쌓아온 이미지, 가정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백모 씨와 재혼을 했으나 이 결혼 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고 이혼 후에 또 많은 열애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딱 두 차례 바람이란 말 자체가 난 너무 황당한데요, 조금. 연습 바람, 본격 바람 이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씨니까 가능한 상대가 지연이에요.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좀 그렇고 가슴 아프겠어요. 어쨌건 그 두 분이 갈라선 이후에 윤여정 씨는 그 조영남 씨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아꼈어요. 근데 반면에 조영남 씨는 윤여정 씨의 그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싶었다. 한마디로 내가 이혼을 당한 거다. 내 전 재산을 모두 줬고 나는 빈 털털이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해요. 사실 뭐 내 전 재산을 다 줘서 나는 빈털터리라고 했지만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영남 씨는 뭐 공연 수입 같은 게 좀 있어서 살만했었고 반대로 윤여정 씨는 당장 좀 생계가 곤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윤여정 씨와 조영남 씨가 이혼한 이후에 딱 한 번 진짜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조영남 씨가 자신의 책에다 쓴 거니까 그냥 사실이겠죠. 근데 방송국에서 우연히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조영남 씨는 정말 운명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딱 나름대로 반갑게 이렇게 했는데 윤여정 씨가 정말 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보는 것이 같아야 둘이서 같은 하는데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그 윤여정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있죠. 개춘할망. 여기 조영남 씨 꽃다발 들고 갔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네네네. 사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좀 화해를 한 게 아닌가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조영남 씨는 사실 영화의 VIP 초대권을 뭐 스텝에게 받은 것이고 이 윤여정 씨는 조영남 씨가 왔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조영남 씨가 꽃다발을 가지고 온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좀 세월도 오래 지났고
사실 윤여정 선생님한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또 축하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냥 그런 공개 속상 말고 그렇죠. 비공개 속상에서. 그건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고 갔어야 그렇죠.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뭐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거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한 방송에서 조영남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윤여정과 함께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는 말과 함께 헤어진 순간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이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세 개 다 쓰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하면서 되게 윤여정 씨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그냥 혼란이 아니라 이건 너무 싫죠. 왜냐하면 나는 이걸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 내가 내일 신문에 갑자기 또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이러면.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개춘날망 시사회 때 그 꽃다발을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 꽃다발은 어떻게 됐어요? 집에 다시 꽂아놓지 않았을까? 드라이 다시 플라워. 가져가죠. 드라이 플라워. 거꾸로 매달아서. 이혼 후에 윤여정 선배님은 연기자로 다시 복귀를 네. 했죠. 과거 소위 말하던 그 잘 나가던 배우였습니다. 그 복귀 후에는 어땠나요? 네, 돌아왔을 때 너무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두 자녀를 돌봐야 됐고 네.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는 뭐 보조 출연자라든가 단역이라든가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당장 생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때는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결국 윤여정 씨가 선택한 방법은 연기 연습이었다고 해요. 정말 밤새 연기 연습을 한 결과 점차 배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윤여정 씨가 복귀하고 나서 했던 그 영화가 좀 가히 충격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뭐 바람난 가족의 대교신 역할이었는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라면 좀 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래도 선뜻 응하시면서 그걸 소화해내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윤여정 씨는 나는 배고파서 한 건데 뭐 남들은 잘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거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윤여정 선배님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지고 다녀요. 근데 여기에도 있네요, 내용이. 배우가 연기를 제일 잘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예요. 나는 배고파서 한 건데 남들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은 잔인한 거예요. 라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거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주옥 같은 게 사실 이렇게 돈에 대한 얘기를 연관지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들 피하잖아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자체가 창피할 약간 수 있고. 좀 약간 창피하고 비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더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네, 결국 윤여정 씨는 이런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여정 씨가 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나 열정 없다. 그냥 직업이라서 하는 거지. 뭐 연기를 하면 돈을 주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노력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여정 씨가 예전에 영화 돈의 맛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때문에 칸에 간 적이 있어요. 영화제 때문에 갔는데 보통 배우들은 칸에 가면 그 영화제 자체를 즐기느라 좀 바쁘거든요. 그런데 윤여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출연 중이었던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대본을 보면서 칸에서도 대본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보면 이렇게 약간 어록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가끔 많이 네. 하시는데 유명한 얘기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60살이 되어도 인생을 몰라요.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요. 나 67살이 처음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정말 가슴에 딱 와닿는 그럼요. 거예요. 우리는 다 진짜 다 뭐든지 다 처음인 거거든요. 어쨌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항상 나는 새롭다, 나는 처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선생님 모습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엄마라는 단어는 말 자체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애틋하지만 특히 친정엄마라는 말은 세상 모든 딸들에게 가장 의지가 되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엄마라고 불리는 배우 중에서도 특히 푸근한 친정엄마 이미지로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우용녀 씨인데요. 선우용녀 씨 하면은 시트콤 순풍산부인과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뭔가 수다스럽고 정 많은 엄마 이미지로 각인이 됐었고 당시에 이제 사위 역할로 나왔던 박영규 씨와 정말 끈끈한 케미를 보여주면서 웃음을 안겼던 걸로 기억이 나고 딸로 출연했던 박미선 씨나
그 송혜교 씨에게는 뭔가 허당 엄마지만 애정어린 잔소리를 아끼지 않는 그런 현실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출연한 작품들을 보면 순풍산부인과, 뭐 대박가족, 태희해교 지연이 이런 좀 시트콤에서 참 인간미 넘치는 친정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예능에서는 자식을 걱정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소녀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선우용녀 씨의 별명이 또 생겼다고 하는데 이거라고 합니다. 선우용녀와 아이유를 합친 용이유. 둘이 이미지가 용이유. 용이유. 네. 사실 요즘 연예인들의 뭐 반전 학벌이나 데뷔 전 이색 직업이 좀 화제가 되잖아요. 그런 이색 직업 원조가 어쩌면은 선우용녀 씨가 아닌가 싶은데 이 데뷔를 하게 된 것도 이 전에 이색 직업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이색 직업 뭘까요? 글쎄요. 1965년 TBC 1기 무용수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용학도였던 거죠. 비교로는 무용학도인데 배우로 직업이 이렇게 바꿔진 건데 당시 60, 70년대에 아주 너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인기로 치면은 전지현 씨급 정도로 굉장히 탑스타였다고 해요. 그런데 또 선우용녀 씨가 그 이색적인 직업이 또 있어요? 있었어요. 뭐예요? 뭐게요? 레이싱. 레이싱걸?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싱. 베이싱걸? 선우용녀 씨에게 최초라는 타이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개그맨 신동엽 씨가 폭로를 한 부분인데요. 바로 선우용녀 씨가 여자 연예인 최초로 속도 위반을 한 연예인이라고. 정말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식장에 남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결혼식 당일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식장에 남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빚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고. 이게 남편 대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빚쟁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빚쟁이들이 선우용녀 씨에게 남편을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뭐 도장을 찍어라라고 좀 이렇게 독촉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바로 차용증이었어요. 원래 선우용녀 씨는 결혼을 하면은 배우 활동을 이제 접으려고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의 빚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남편이 진 빚이 무려 1,75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8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큰 돈이죠. 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서 선우용녀 씨는 들어오는 작품마다 다 가리지 않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동시에 13개의 작품에 출연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우와. 사실 선우용녀 씨가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작품을 좀 가렸어요. 뭐 호응씬이라든지 노출씬 있으면 다 고사를 했는데 이후에는 빚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뭐 배드씬, 뭐 성인 영화까지 다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빚을 갚는 동안에도 몸도 마음도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식 당일에 배우자가 빚을 지는 걸 알게 됐고 배우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같으면 하늘이 도왔다 이러고 그냥 갈라서겠는데 그때 시절은 이게 결혼식까지 다 왔는데 이제 이게 뭐 흐지부지 되면 여자로서 아마 좀 힘든 삶이 예약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을 거죠.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결혼. 솔직하시네. 저는 할 것 같아요. 전 다 갚을 것 같아요. 와, 멋있다. 어떻게든 다 갚을 것 같아요. 와. 저도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가요. 만약 저는 이런 상황이라 하면 지금 현실이라 할지언정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우용녀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를 빚을 다 갚는 데까지. 그래서 빚을 막상 다 갚고 나니까 너무나 그동안 살아왔던 게 허탈했을 거고 또 살기 바빠서 자식들에게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너무 미안해서 빚 다 갚고 나서 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아이들 데리고 떠났다는 거네요. 지금부터는 아이들만을 위한 삶을 좀 살겠다. 이런 다짐으로 미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본인을 위한 삶이 이제 살자가 아니고 또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사네요. 네, 그때부터 배우 선우용녀의 삶이 아닌 엄마 선우용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건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 이제 1년 정도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대요. 그 뒤로 식당을 열어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에 건물 임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사업에 실패한
연이은 사업 실패로 무려 집을 4채 정도 날렸다고 해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 아는 언니가 미장원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서 1년 정도 미용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옛날에 예능 프로에서 한 1년간 정도 저랑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오늘 머리 이거 내가 직접 하고 나온 거잖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 안 가셨냐고 하니까 미용실 자기는 안 가고 직접 당신이 다 이렇게 만지고 다 하신다고. 과거에 미용실도 한번 운영했었다라고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시네요. 미장원. 내공이 있어. 사실 뭐 배우를 할 때도 빚 때문에 뭐 배드씬, 뭐 노출 연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민 가서도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딸의 권유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89년도였다고 해요. 그 선우용렬 씨가 아무래도 이제 연기자였을 때 가장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딸이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따님이 아마 이제 권유하는 것도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권유한 것 같아요. 네. 선우용렬 씨는 그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이제 연극 하늘로 가지 못한 선녀 씨 이야기 이런 작품을 그 최수정 씨 어머니로 출연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연극 제작 발표회 때 선우용렬 씨가 그 전에 뭐 기사도 나왔지만 뇌경색 초기 증상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냥 우려를 좀 했었는데 좀 많이 좋아져서 연극에 아무런 문제 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선우용렬 씨가 브라운관에서 항상 이렇게 밝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아픔이 있을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보통 엄마 하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실제 드라마 속 국민 엄마들의 이미지도 그랬고요. 네, 그런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엄마의 이미지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젊어졌어요. 많이 연령층도 젊어졌어요. 그렇고 네네.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무조건 헌신하기보다 약간 자기 관리도 하고 좀 네. 자기 삶도 즐기는 엄마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화려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엄마 역할하면 PPL이 잘 안 들어왔는데 네. 요즘에는 PPL도 잘 맞아요. 들어온다고 해요. 많이 바뀐 엄마상 때문에. 아니 은정 씨가 제가 보기엔 엄마 역할을 할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드라마에서 엄마 역할을 한 적이 네. 있다고요? 네, 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니 믿겨져요. 믿겨져요. 진짜 어머니 누구보다 이입이 잘 됐어요. 할머니는 안 하셨죠? 같으시더라고요. 와 여기 진짜 말 한마디 잘 공격이 와 무섭다. 아니, 어떤 작품에서 엄마 역할을 하셨어요? 2007년도에 그 정세호 감독님의 사랑하는 사람하라고 김동완 씨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 당시 엄마 역할 들어왔을 때는 조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엄마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 엄마 역할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네. 구미호에서도 엄마 역할. 미정 씨 엄마. 네, 엄마. 제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또 엄마 역할을 좀 잘 했네요. 어울리시는데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니 근데 뭐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시는 엄마들 보면은 아직 엄마 역할을 할 나이는 안 됐는데 좀 이르지 않나 싶은 분들이 비로소 연기를 잘 해낼 때 그때 좀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대단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실제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 역을 잘 소화해내며 새롭게 떠오르는 국민 엄마이자 대세 배우로 자리 잡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이일화 씨입니다. 예뻐요. 이일화 씨는 1991년에 연극 배우로 활동하면서 연기를 시작했는데 당시 뚜렷한 이목구비와 함께 청순한 이미지까지 안고 있어서 한국의 왕조연이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이일화 씨 이미지가 좀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엄마 역할을 좀 맡아도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인생작을 만납니다. 네. 이게 바로 응답하라 1997입니다. 이일화 씨가 나온 이 응답하라 1997에서 보면은 좀 가격하고 좀 걸걸하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도 뭐 모성애로 가득 찬 엄마로 나오셨는데 또 특히 그 뽀글뽀글한 파마 머리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정말 오묘하게 어울렸고 거기에 사투리 연기까지 정말 누구보다 더 잘 해내서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일화 씨는 저랑 SBS 2기 같은 동기예요. 같이 이제 공채 입사를 했었는데 부산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를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약간 사투리를 좀 써요. 아주 느린 사투리, 조용조용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뭐 많은 작품을 했지만 이 1988 저도 굉장히 광적으로 재밌게 봤었는데 이일화가 정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너무 연기를 아주 기분 좋게 자기가 하고 싶은 역량대로 다 펼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아주 제 물을 만난 듯한 그런 연기였어요. 예. 이유라 씨가 저랑 이제 친구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알게 돼가지고 친했었는데 굉장히 저랑 많이 상반된 서로 그래서 더 친해졌는데 너무 좋아하고 여성스럽고 도회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영원히 맞으면 엄마 역할에도 부잣집 엄마 역하고 우아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응답하라 1997에서 너무나 서민적인 엄마 역할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같은 연기자 입장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렇게 변신을 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일화 씨는 어느 날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고 싶은 작품, 하고 싶은 캐릭터 이것만 고집하다가 과연 평생 몇 작품이나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그러던 끝에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모든 걸 내려놓고 엄마 역할을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일화 씨의 결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응답하라 시리즈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고, 이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응답하라 1997부터 해서 1994, 1988까지 3연속으로 출연을 했잖아요. 그 부부로 나온 극 중에 성동일 씨와 정말 현실 부부 같은 케미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뭐 거의 응답하라 하면 거의 상징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동일 씨도 SBS 1기이고 그때 당시 1기, 2기 이제 초창기에 그 공채 탤런트를 뽑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1기, 2기가 굉장히 친밀했었어요. 성동일 씨도 우리가 뭐 굉장히 잘 알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분이랑 같이 연기를 또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더 케미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일화 씨는 정말 이 응답하라 시리즈 덕분에 국민 엄마로 특히 10대들의 엄마로 자리 잡게 됐는데요. 응답하라 1994가 끝나고 공항 갈 일이 있었는데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좀 10대 그 애들이 갑자기 막 달려오면서 엄마! 하고 안기더래요. 그러니까 팬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에피소드만 봐도 이일화 씨를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 10대들이 또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저희 딸도 10대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엄마를 제가 조금 질투를 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예. 그런데 자칫 이 응답 시리즈에서 이유라 씨를 못 볼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그래요? 사실 이 캐릭터를 처음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이유라 씨가 아니고 배우 김성령 씨라고 합니다. 두 분이 아주 절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다고 해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유라 씨가 김성령 씨한테 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토로한 적이 있나 봐요. 나도 이제 좀 약간 이런 조용한 이미지를 좀 벗고 사투리도 좀 쓰고 좀 걸걸한 엄마 역할을 맡아보고 싶다라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김성령 씨가 본인 스케줄 때문에 이 응답하라 시리즈를 못하게 돼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 역할을 바로 이유라 씨가 맡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겠다, 네. 김성룡 씨한테. 정말 인생 작품이잖아요. 근데 제 지인 중에서도 한 분이 섭외를 받을 뻔한 분이 계세요. 바로 조혜련 씨인데요. 잘 어울린다 또. 그죠? 억척스럽고 그런 모습을 잘 어울리는데 아니 이유정 작가님이랑 그 신원우 PD님이랑 예능을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친분이 좀 있으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신원우 PD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밥을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그날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밥 먹자고 한 이유가 섭외 제안을 하려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찼다고. 이건 아니지 않나. 상상이 안 된다, 조혜련 씨는. 그런데 왜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인데. 그런데 사실 이일화 씨가 과거에는 연기를 못해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자신이 직접 털어놓은 이야기인데요. 이일화 씨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인터넷이 있었다면 발연기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라고 했더라고요. 뭐 이일화 씨는 저도 데뷔 무렵에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이일화 씨 초창기 때는 두각을 사실 못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 한지붕 세가정 같은 드라마 할 때는 감독한테서 많이 숱하게 혼이 났고 연기 못한다고. 그래서 연기를 그만둬야 되나 정말 회의감에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친구인데 과거에는 뭐 저도 같이 똑같이
가족같이 발연기 우리끼리 다 모여가지고 맨날 야 우리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 같은 기수에 그 김지수 씨가 저랑 맞아요. 근데 김지수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아주 조연부터 아주 그냥 약간 그 단역부터 다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몇 년 동안 뭐 캐스팅도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모여가지고 우리 뭐 먹고 살 길도 막 논하고 막 연기도 막 연기를 좀 해야지 연기를 죠 아직 기회도 없었고요. 네. 막 그때 당시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굉장히 다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야, 쟤는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이 일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김가연 씨도 굉장히 동안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 이일화 씨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내력을 모르면 이일화 씨가 아직 결혼하는 처녀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더러 있다고 그러는데 이일화 씨는 아주 오래전에 결혼했어요. 아마 이승 씨 잘 알겠죠, 동기니까. 그 결혼했을 때가 활발하게 연기에 약간 두각을 좀 나타내려고 그럴 때 갑자기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화제가 됐던 거는 지금은 뭐 19살, 뭐 20살 차이도 있지만 당시에 결혼했던 그 상대가 15살 연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도 이일화 씨 못지않게 유명한 분이었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죠. 뭐 네. 잘 아시겠지만 네네. 이일화 씨보다 훨씬 유명했죠. 네. 이분은 이제 강인원 씨인데요. 네. 강인원 씨 하면 뭐 워낙 유명한 가수 겸 제작자, 네. 유명한 아티스트인데 그대는 인형처럼 이런 노래 알죠. 좀 그대 모습은 장미 이런 노래를 히트곡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고요. 이일화 씨하고 만나게 된 계기가 금자나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에 이제 주제곡을 만들었어요. 이 강인원 씨가. 그리고 여기 이제 출연했고요. 그래서 이일화 씨 이때 만나서 사랑을 결혼까지. 네. 화제를 모으면서 결혼을 했지만 그렇게 순탄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1년 만에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고 이후에도 이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일화 씨는 했다가 2000년에 돌연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일화 씨는 2002년에 방송 복귀를 하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가 이제 밝혀집니다. 복귀 이후에 이일화 씨가 한 방송을 통해서 돌연 연기 활동을 중단했던 그 이유에 대해 밝히는데 그 이유 강인원 씨와의 이혼 후유증 때문이었다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있었죠. 또 놀라운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전 남편 강인원 씨가 이일화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과 방송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인원 씨의 주장은 이거예요. 밝힌 바에 의하면 이일화 씨는 강인원 씨와 이혼 후에 음반업계에 종사하는 연하의 남자와 극비로 재혼해서 호주로 건너가서 생활하다가 또다시 이혼한 후에 귀국을 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쏙 빼놓은 채 그냥 강인원 씨, 그러니까 자신과의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활동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사실 강인원 씨 입장하고 이일화 씨 입장하고 좀 달라요. 네. 얘기하는 게. 지금 얘기했듯이 사실 강인원 씨는 좀 뭔가 이일화 씨한테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이었고 두 사람의 성격 차이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일화 씨의 문제인데 마치 강인원 씨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1년 만에 헤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거를 강인원 씨가 불만을 갖는 거죠. 참 뭐 양쪽 얘기를 역시 다 들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근데 헤어지면요. 뭐 연애하다 헤어지든 결혼하다 헤어지든 다 네 탓이요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서 명언입니다. 당시 이일화 씨는 제작진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본의 아니게 상처를 피해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고 해당 그 재혼 이야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매니저에게 확인을 바란다라고 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일화 씨는 돌아온 싱글이신 거죠? 네, 돌아온 싱글로 한동안 지냈죠. 네. 지냈다가 이제 지난 2011년에 지인을 통해서 이제 만난 대학 교수, 연상의 대학 교수, 강원도의 뭐 한 교회에서 결혼한 걸로 돼 있는데 뭐 그분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는 뭐 밝히질 않아서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혼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달라졌지만 좀 일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일화 씨는 뭐 어쨌든 3번 결혼을 했거든요. 저는 곽정은 씨가 오늘 명언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여기에 딱 어울리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네.
이혼은 불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행복하려고 이혼을 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얘기가 좀 충격이었어요.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이혼하면 불행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보통 결혼 관계를 종료시키면 가정을 깬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이 곧 굉장히 그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비춰지긴 하는데요. 사실 뭐 계속 결혼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계시는 중인 거잖아요. 이게 한 번씩들 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랐구만. 몰랐어요? 몰랐던 사람 여기서 알게 된다니까. 유일하신 세 번 하신 누가 알았어? 나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사실 뭐 저희 프로그램이 워낙 이런 비하인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이게 뭐 3번이나 결혼을 결심해서 이것 자체를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무릅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일화 씨는 시선을 무릅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만 바라보고 한 결정일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국민 엄마 하면 헌신적으로 착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실에서 엄마는 늘 착할 수만은 없잖아요. 네, 이런 현실을 반영했는지 최근 드라마에서도 못된 악녀 전문 엄마로 등장한 배우가 있어요. 네. 정말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이 얄미운 악녀 엄마 같은 느낌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바로 배우 이휘향 씨입니다. 벌써 딱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이휘향 씨는 82년에 MBC 공채 14기로 뽑히면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희양 씨가 그런데 미인대 출신인 거는 모르죠. 네. 사실은 뭐 그냥 탤런트 선발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 나와요. 젊었을 때 진짜 예뻤어요. 이희양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꿈이 멋졌어요. 연기였다고 그래요. 네. 원래가. 그런데 그래서 서울예대 연극과를 진학을 했고 근데 공교롭게 또 진학하자마자 가정이 힘들어져가지고 연기 꿈을 포기해야 되나 이러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이제 MBC에서 미스 MBC 선발대라는 게 있었고 여기 이제 주변에서 권유를 했는데 뭐 아까 보다시피 저렇게 자신 있는 외모와 뭐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꿈이 연기였기 때문에 우선 출전을 했고요. 당시에 상금이 1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준 미스로 이제 선발이 돼서 연기를 하게 됐고 당시에 준 미스가 2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김청 씨가. 저 여기 나오네요. 왼쪽이 김청 씨고 그렇네. 오른쪽이 이휘향 씨. 그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배우가 된 이휘향 씨가 처음으로 얼굴을 알리는 작품, 이 MBC 출신 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얼굴을 알리나 봐요. 수사반장이었습니다. 고 김영애 씨의 후임이자 어떤 지적인 순경 역할로 얼굴을 알리다가 86년에 출연한 풀림마다 이슬이라는 작품에서 언니를 찾아 나선 동생 역할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휘향 씨를 잊게 해준 작품입니다. 90년대 작품이죠. 야망의 세월인데요. 이 작품에서 이휘향 씨는 다방 마담 역할이자 극중 사생아인 꾸숑, 최민식 씨 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휘향 씨 나이가 30대 초반이었고 최민식 씨 나이가 20대 후반이어서 굉장히 또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화제가 많이 됐었죠. 이휘향 씨가 젊은 나이에도 그런 엄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듬해죠. 유망주로 주목받던 시절에 돌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요. 아이 엄마였던 것이 연기에 큰 도움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83년이면 그때 이제 데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결혼하면서 연예계를 떠났습니다. 이희향 씨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결혼 상대가 누구냐에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무려 19살 차이 나는 남편이 43살이고 이휘향 씨 19살 차이니까 23살이. 이휘향 씨의 남편이 김두조 씨는 포항에 촬영으로 온 이휘향 씨를 보고 정말 첫눈에 반해서 구애를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서울까지 올라와서 MBC 앞에서 며칠간 기다리면서 구애를 했는데 결국 이거를 이휘향 씨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지만 사실 당시 이휘향 씨가 수사반장으로 굉장히 좀 뜰 때여서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는 또 없잖아요. 결국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치렀지만 신혼 생활이 또 이렇게 만만하지 않았다고 해요. 바닷가 옆에 텐트를 치고 아들을 낳고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결혼 당시 이휘양 씨를 두고 수상한 소문이 퍼졌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바로 이휘양 씨 납치설입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는 이휘양 씨 남편의 신분 때문이었는데요. 일설에 의하면 이휘양 씨의 남편 김두조 씨가 포항에서 유명한 밤의 황태자였던 거예요. 아무래도 어쨌건 이휘양 씨의 이 남편이 젊은 시절에 범죄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번지면서 그 남편이 조폭이고 결국 일각에서는 이휘양 씨가 납치를 당해서 결혼까지 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루머까지 돌았던 거죠. 네, 어쨌든 이휘양 씨가 뭐 이런 소문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마음고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이제 홀로 남겨진 이휘양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나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떠돌았던 그 풍문이나 루머가 얼마나 본인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지를 드러냈던 인터뷰였죠. 아니 근데 뭐 이휘양 씨 삶을 좀 들어보니까 좀 평범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만큼 드라마 속에서 맡았던 역할도 평범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그 악녀의 엄마 역할로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가장 인상에 남는 악녀 역할은 아마 2004년에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맞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최지우 씨였는데 최지우 씨의 계모였어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 권상우 씨의 사랑을 방해하는 원래는 그러니까 홍지와 팥쥐 같다면 팥쥐와 팥쥐 엄마일 거 아니에요? 근데 팥쥐 엄마가 워낙 강렬해가지고 팥쥐 역할을 하셨던 김태희 씨가 상대적으로 착해 보일 만큼 정말 악랄하게 연기를 하셨던 그 당시에 그 김태희 씨 엄마 역할을 그렇죠. 하셨던 김태희 거죠. 씨 엄마 둘이 똑같이 이렇게 노려보고 하는데 김태희 씨보다 오히려 엄마가 너무 셌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04년에 드라마 속 최고의 악녀로 뽑혔어요. 와, 진짜 잘하신 거죠. 저도 나중에 악녀 엄마 역 많이 할 것 같아요. 딱 스타일이.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 캐스팅이에요. 이런 이휘양 씨가 정말로 미안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배우 박신혜 씨입니다. 그 극 중에서 프로그램에 이제 때리는 신용만 하는 연기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게 몰입을 한 거죠. 어머나. 극 중에 박신혜 씨가 정말 죽일 듯이 미웠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때렸는데 머리핀이 날아갈 정도로 정말로 실제로 따귀를 때렸는데 다행히도 NG 없이 한 번에 넘어갔다. 이런 말은 정말 미안하더라라는 얘기를 했고 나중에 박신혜 씨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게 데뷔였대요. 데뷔였는데 너무 막 떨리고 이래서 아픈지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유 착하네. 사실 근데 악녀 역할은 어머니들이 이제 있어야지 스토리가 좀 살고 그다음 시청률 견인이 되니까 사실 천국의 계단에서도 이희양 씨한테서 그 느껴진 서늘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악녀 역할을 해서 한 대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맞았어요. 극중에서, 때린 건 아니고. 극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혜리 선배님이랑 같이 이제 정혜리 선배님 남편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막 해방 놓고 뺏으려는 그런 악녀 역할을 맡았는데 그때는 항상 이제 물을 끼얹잖아요. 네. 그리고 따귀를 때린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아파요, 물따귀니까. 그때는 컨택트 렌즈를 끼고 지금 라식이 없을 때니까 컨택트 렌즈를 끼고 이제 있었는데 정혜리 선배님이 집중력이 굉장하시고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냥 되게 긴장을 한 거예요. 이 씬을 얼마나 세게 하실까. 그리고 이제 딱 앉으셨는데 뭐라고 대사를 딱 하시고 제가 뭐라고 딱 대사를 뱉자마자 물을 눈에다가 팍 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몰입이 되면 이 물을 진짜 물대포를 쓴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진짜 왜 한 번에 가야 되잖아요. 화장이 다 지워지니까 한 번에 가자. 다 약속이 돼갖고 딱 했는데 렌즈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머. 렌즈가 눈에 정면으로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이게 빠졌지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연기를. 근데 이게 왜 따기 때리거나 물 뿌리거나 이게 NG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가 미리 대본에서 때리는 거 알기 때문에 컷만 잡으면 이런 데 옆에 잡으면 이런 데 옆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잡혀먹고 그게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따기 때리려고 하면 무거운 거 이렇게 하고. 그
이희양 씨 악녀 엄마 연기는 진짜 독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천국의 계단에서 악녀 어머니 역할이 본인의 연기 연생 20년 차에서 최초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악역을 맡은 적이 없는 거죠. 이렇게 처음으로 악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이희양 씨의 그 소감은 이번만큼 연기에 희열을 느낀 적은 없었다라고 후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희양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착한 배역보다는 다양한 내면 연기를 표현할 수 있는 악역이 좋다. 본인 스스로가 악역을 통해서 어떤 희열을 느낀다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즐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악역이나 나쁜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휘양 씨. 그런 열정 덕분에 그는 중년의 악녀 어머니란 어떤 한 장르를 구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중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큼한 어머니의 모습이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색다른 매력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안방극장을 접수한 배우가 있죠. 바로 젊은 시절에 신세경 씨를 조금 닮았다고 해서 신세경 도플갱어로도 유명합니다. 배우 박중금 씨입니다. 닮았다. 닮았잖아요. 아니 오른쪽이 그렇네. 아, 닮았네요. 닮았어요. 닮았다. 이미지가 많이 닮았어요. 네네. 네. 박중금 씨는 1982년 드라마 순애에서 여주인공이었던 원미경 씨가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하차를 하게 되면서 대신 대타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정작 박중금 씨는 자신이 왜 이 역할에 캐스팅됐는지 당시에는 영문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중금 씨가 이제 후에 저희가 당시에 캐스팅 후일담을 밝혔는데 학교 교수가 그냥 방송국에 어디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카메라 테스트도 하고 다음 날 바로 또 제안이 와서 드라마에 출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냥 한몫에 연기자로 데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요. 사실 박중금 씨는 어릴 적만 해도 모든 학교의 교내대의 모든 금상을 휩쓸 정도로 무용신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용가를 꿈꾸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타로 들어간 드라마 순애에서 서인석 씨 그리고 유동근 씨 사이에서 두 남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소화를 해내면서 정말 이 드라마의 구원투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에 뭐 즐거운 우리 집이라든지 보통 사람들, 그다음에 3호곡 이런 작품에 연달아서 이제 출연하면서부터 박중금 씨가 여배우로서 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데뷔 때부터 무명 생활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가까워지면서 자꾸 이제 주연에서 밀려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1994년에 결혼과 함께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박중금 씨는 결혼 이후에도 여러 가지 출연 제의를 받았대요. 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아이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아기를 가지려는 노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고 예쁜 딸 하나만 주시면 정말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 하나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됐대요. 실제로 이 박중금 씨는 아이를 가지려고 무려 12번의 시험관 그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을 하지 못했죠. 뭐 직장인들도 이제 아이를 출산한 걸로 해서 그만뒀다가 경력 단절이 뭐 예를 들면 5년이다 10년 했다 다시 복귀해서 직장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현실이. 근데 배우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중금 씨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방송에 연기하기 위해서 복귀를 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분이 인기 작가죠, 김수현 씨를 찾아갔는데 김수현 씨가 대번에 이런 지하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화려했던, 박중금 씨가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잘 나갔고 화려했던 그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복귀하는 게. 그래서 그럴 각오가 돼 있다면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하지만 결국 박중금 씨는 이 2006년 김수현 작가의 사랑과 야망이라는 작품에서 전노민 씨의 어머니, 이유리 씨의 시어머니, 까다로운 시어머니 역할로 컴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김수현 작가의 말을 체감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드라마 제작 발표에서 기자들이 자기에게 너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1년 뒤인 2007년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옵니다. 바로 이혼 소식인데요. 박중금 씨는 사실 이혼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의 사업 문제 때문에 이혼을 공개할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이와 함께 서류상 이혼했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 서류처럼 내 마음까지 정리가 됐다면 털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다라고 과거를 고백해서 또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이후에 뭐 드라마 순옥이에서 순옥이 엄마로, 그다음에 뭐 시트콤 유명하죠.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서민정이 엄마로 이렇게 우리 시대의 엄마 이미지로 새로운 자리를 굳혀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0년 운명의 드라마를 만납니다. 바로 시크릿 가든. 맞아. 여기서 현빈 씨 엄마로 나오면서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아직까지도 몇 번이나 본 드라마라서 기억이 나는데 럭셔리 현빈 엄마로 또 문분홍 여사로 기억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상속자들에서 이민호 씨 엄마 역할을 맡으면서 아 이분은 부자 역할, 부자 엄마 전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부자 전문 엄마인 박중금 씨가 실제로도 엄청난 부자라면서요. 네, 박중금 씨가 그 극 중에서 보여줬던 그 부자 엄마처럼 실제로 부유한 상속녀라고 하더라고요. 박중금 씨는 현재 스포츠센터 그리고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박중금 씨는 뭐 내가 모두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없다. 나도 참 운이 좋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모태 부자이면서 상속녀이지만 또 남모를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드라마 속 부자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자 엄마, 사모님 하면은 전형적인 게 있어요. 정장에 깔끔한 정장, 뭐 진주기훈하고 올림머리하고 이게 전형적인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 박중금 씨는요 굉장히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어냈어요. 맞아요. 긴 머리에 어느 날은 너무나 웨이브해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의상을 갖는다든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눈에 확 튀게 시청자들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실제로 부자 엄마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의상과 헤어에 좀 포인트를 준다. 사실 뭐 또 늘 똑같은 역할인 것 같지만 나는 소소하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그럼 실제로 부자 엄마 역할을 하면서 입었던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이 2억 원 정도의 밍크였다고 하고요. 액세서리는 10억 정도짜리의 목걸이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저 때 당시에 그 스타일리스트 사이에서 옷 없으면 박중금 씨한테 가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진짜 예쁘다. 명품 옷이 아니, 굉장히 비싸요. 이소민 씨도 뭐 이런 거 퍼 같은 거 비싼 거 그거는 많지 않았어요? 랩할 때. 그때 이제 뭐 제 건 한 제일 고가 얼마였어요? 제 건 뭐 한 100만 원 정도. 그때 100만 원인데 가짜- 지금 아니, 얼마? 가짜니까요. 죠 그리고 이제 가짜였어요? 제가 아닌 친구들은 25 정도에서 끊었죠. 저는 이제 털 길이가 좀 길었고. 장모. 네, 장모 치워도 사장이라. 네, 어쨌건 자신의 패션이 화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박중금 씨는 되게 유쾌하면서 기분이 좋다. 당연히 인성이나 연기력 이런 거 역시 중요하지만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색깔과 그런 패션이 어떤 또 하나의 굉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굉장히 유쾌하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시청자들은 너무 캐릭터죠. 즐겁고 행복하죠.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 네. 뭐 의상 고가의 의상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입지만 그래도 매번 자신의 옷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협찬을 받고 뭐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브랜드, 디자인, 뭐 색깔 꼼꼼하게 따져서 하나를 입더라도 굉장히 고심 끝에 맞아요. 예, 땄다고 하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랑 현장에 보면 스타일리스트랑 대화를 끊임없이 해요. 네. 하는 이유가 네. 있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원하는 거, 항상 예. 얘기를 하고 해서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보기 좋은 게 예전에 왜 그냥 엄마 캐릭터면 되게 막 남루하게 입고 막 애들은 입혀도 자기는 맨날 입던 옷 입고 이런 캐릭터가 많았는데 이렇게 꾸미는 엄마도 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오히려 배우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네, 처음엔 대타 배우였지만 지금은 대세 엄마의 배우로서 자리매김한 박중금 씨. 앞으로 연기 인생에서 어떤 케미가 보여질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신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어서 대신 엄마를 만들어서 보냈다는 말이 있죠. 드라마 속에서도 구심점을 잡고 따뜻함을 주기 위해 국민 엄마들을 탄생시킨 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연예계 대표 국민 엄마들의 뜨거운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풍문쇼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엄마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풍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쇼킹하고 뜨거운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